우루과이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 말을 빌리자면 그 콜롬비아전 전반 45분 그리고 그 우루과이전 나머지 70분을 우리가 월등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말은 초반 20분은 우리가 밀렸다는 걸 인정한 건데 초반에 밀린 거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희가 초반 20분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조금 바뀌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우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재성 선수도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도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정우영 선수가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콜롬비아전 때부터 그랬습니다. 콜롬비아전 때 사실 부상도 있었고 근데 나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무리해서 나온 좀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기재 선수도 그전 경기를 인해서 좀 컨디션을 좀 회복은 했지만 처음부터 갑자기 이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힘든 시간이었다. 왜냐면 다 월드컵 멤버야. 다 월드컵을 같이 간 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재 선수 혼자만 월드컵을 안 간 멤버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소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기재 선수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 그 20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주 악조건성의 20분이었다. 거기다가 또 골키퍼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김영건, 김민재 이 세 명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면 김승규 선수하고 김영건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의 이 세 명의 조합은 이제는 안 보고도 알아. 빌드업 할 때 승규 스타일이 어떤지, 김승규 선수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볼을 주고 이런 스타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지. 근데 조현우 선수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조현우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형태들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볼 컨트롤 하나 미스한 적이 있죠.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볼 받는 상황 이런 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 지점에서 아마 미스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20분 안에 다 녹아 들어버렸고 세트피스로 실점을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상대는 또 압박을 잘했고. 그렇죠. 압박도 잘했는데 우루과이도 똑같이 4-4-1을 썼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건 뭐냐면 상대는 어찌됐건 똑같이 4-4-2 형태로 수비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루과이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콜롬비아전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오히려 4-3-3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손흥민 선수를 아예 콜롬비아전처럼 그렇게 묶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러자니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4-4-2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여기 투미들이 이 손흥민 선수 이 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아래 위로 이 선수가 나가면 들어오고 이 선수가 나가면 들어오고를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콜롬비아전 때 투미들은 정우영이랑 황인범이 나가기 위해서 나가잡아 버렸으니까 이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전환되면 이쪽에 나가면 여기 있는 미들이 무조건 들어와. 들어오면서 계속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황인범이는 여기 있는 윙포드가 들어와서 잡게 만들어주고 이 역할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가 4-4-2였지만은 잘 못 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아니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자꾸 미드필더한테 묶여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윙포드가 안으로 들어와서 황인범을 잡아버리고 이쪽을 비워두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4-2-3-1보다는 4-3-3 형태 아니면은 이 하프 스페이스에 사람을 집어넣고 이 선수가 여기 이강인이나 아니면 올라오는 윙백한테 신경이 쓰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플랫하게 내려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평범해버리는 포지션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강인, 이재성을 썼을 때는 좀 가운데로 좁힐 줄 알았더니 이강인이 완벽한 윙어처럼 뛰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드필더들이 손흥민이 잡는 거에서는 아주 잘 소화가 된 4-4-2였지만 미드필더 하나 나가면 들어오고 윙포드 들어오고 이 역할들이 괜찮아서 이 공간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 공간이 이제 문제였는데 후반전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기재 선수가 결국에는 이재성 선수하고 얘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이 밖에서 지시를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성 선수가 벌리고 이기재 선수가 이제 이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뒷바퀴도 움직이고 제가 기술 한번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고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벌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이쪽에 있는 포백 이 선수가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네.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자꾸 뛰니까 이 선수가 이재성 선수한테 못 나가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이에요? 네. 전반만 해도 풀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위험 네, 찬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볼도 이렇게 났어요. 왜? 이기재 선수가 이쪽으로 침투하려고 하니까 얘 못 나갔다고. 이재성이나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기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볼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항인범한테 줘가지고 볼이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포백이 들어갔어요. 그렇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왜? 상대 미드필드는 손흥민이 이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앙으로 좀 두텁게 쓰고 양쪽 인포드가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디야? 결국에는 이쪽 하프 스페이스. 상대 중앙수비하고 윙백 사이드하고 이 사이. 그렇게 되면 여기 올라와 있는 우리 윙포드 아니면 이강인이 될 수도 있고 이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공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후반전에 경기가 좀 풀린 게 이기재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경기가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침투할 거냐 아니면 여기가 좀 편해지고 아니면 이재성이가 갖고 들어오면서 반대 이강인한테 넘겨주고 이강인이 드리블 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태현은 안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되셔야 되는 게 이기재 선수가 여기 들어갔다 그래서 김태현 선수까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뒤에는 그냥 네. 무주공산이 무주공산. 네. 네. 작년에 저기 FC 서울이라는 팀이 거기는 미드필드로 거기는 네. 하프 스페이스가 아니라 항인범 정우영 위치로 들어온 거고. 아, 네네네. 임포티드. 그렇지. 임포티드로. 여기에 들어오는 건 괜찮아. 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나가더라도 하나 커버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양쪽 윙백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큰 거죠.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아쉬웠던 점은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기재 선수가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김영건, 김민재, 김태환. 쓰리백 형태가 그렇지. 이렇게 완전 쓰리백이 만들어줘야 돼. 자, 계속 기술도 들어갈게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까? 이렇게. 왜냐면, 네. 익숙하지 않은 형태였고, 네. 그리고 선수들끼리 급조한 느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뒤에서 좀 잡아주는 느낌은 조금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기재 선수가 저렇게 갔을 때 이렇게 쓰리백을 만들어주고 아싸리 이쪽 하프 스페이스로 항인범 선수를 더 집어넣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더 집어넣고 투볼란치를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 원볼란치를 세우고 손준호를 세우고 네. 항인범, 이기재 이런 식으로 손흥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양쪽이 이강인 벌리고 이재성 벌리고 이래버리면 상대 여기 하프스피드 공략은 엄청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로 가고요. 황인범 선수를 어디로 넘기냐? 손흥민 그대로 갖고 와. 손흥민은 그치. 미드필드를 그대로 묶어두는 역할을 그대로 냅두고 여기 있는 항인범을 여기 이 자리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을 조금 더 벌리는 형태. 이렇게 돼버리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정우영 선수도 될 수도 있고, 손준호 선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손흥민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네. 미드필드 2명은 손흥민한테 계속 묶이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묶어버리네요. 그렇지. 계속 묶이는 거지. 그러면은 항해조나 아니면 원통한테 볼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도와주는 것도 느릴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오픈 패스는 아니면 여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강인한테 왔을 때 항인범이 침투하잖아. 침투하면은 여기 있는 센터백이 어떻게 돼?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따라가야 되는데 손흥민을 의식한다고 얘를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황인범이가 그날 제스처를 했던 네. 그 장면이 우루과이에서 나와야 되는 장면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항인범이 침투하고 이강인 넣어주고 또 이거는 또 항인범과 이강인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항인범이 나와받으면 여기 하나 끌려 나오면 뛰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드필드가 어떻게 돼 나중에 미드필드가 자꾸 항인범이 침투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미드필드가 손흥민을 버리고 여기한테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손흥민이 그럼 손흥민이가 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숫자 싸움이에요. 그날 사실 좀 아쉬웠던 게 황의조 선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조규성 선수와 달리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움직임이 좀 약했던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지. 드네요. 또 약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이날은 황의조가 뒷공간을 뛴다고 해도 여기 있는 미드필드들이 손흥민을 의식하고 있었어. 왜냐면 4-2-3-1 형태로 그 경기를 봤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에도 놀 것이다. 그러니까 투미들 너희들은 한 사람은 무조건 손흥민을 체크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미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콜롬비아전처럼 서로가 몰랐던 상황에서의 먹혔던 전반전하고는 좀 틀린 전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우루과이전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됐으면 오히려 여기 두 명의 미드필더가 이 사이로 뛰는 황인범한테 쫓아갈 때 손흥민이가 비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안 쫓아가면 황인범이가 비게 되고 이런 형태로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나는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코치님 저 이거 게임할 때 한번 이거 써봐도 되죠? 코치님. 예, 써도 됩니다. 선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트렌드적인 형태예요. 지금 백스리를 만들어주고, 뭐, 3-1-4-2 형태도 되는 형태가 되고, 3-2-4-1 형태도 되고, 이게 외국에서 지금 트렌드적으로 포백을 쓰는 팀들이 상대에 따라서 윙백 하나를 3백으로 놔주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듯이 콜롬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하나 썼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더가 손흥민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 이 방법론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벤투 감독 그 체제해서 포지션별로 선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좀 다듬어서 조금만 이광인, 손흥민을 살릴 수 있는 형태, 상대의 포메이션에 따라서 좀 바꾸기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해주신 부분이고요. 제가 좀 이거 형태를 바꿔서 이광인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테니까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이 센트럴 선으로 쓰겠다고 크리스만 감독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광인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선택은 오른쪽이 됐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자, 우선 이재성 선수가 원래는 오른쪽 윙포드를 봐왔던 선수고 반대발 윙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쪽보다는 반대발 윙어였을 때 또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재성 선수를 왼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재성 선수는 워낙 뭐 전북 현대 있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 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워낙 뭐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현명한 플레이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론에 있어서는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이강인의 개인은 엄청 빛났다. 개인은 엄청 빛났다. 돌파라던가. 그럼 1대1은 우리나라 선수 같지가 않아요. 1대1 능력, 그리고 탈압박 능력, 그리고 탈압박 이후에 들어가는 패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한테 볼이 왔을 때 볼 간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클린스만 감독 말처럼 파울이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랬을 정도로 정말 아주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큰 모배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를 프리롤로 놨을 때,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사이드로 놨을 때,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이 하프 스페이스로 놨을 때, 이 세 가지거든요, 결국은.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가 4-4-2다, 상대가 4-2-3-1이다, 아니면 상대가 3백을 쓴다, 아니 여러 가지 뭐 5백을 쓴다, 그런 있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이 세 군데에서, 그러면 이게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어요. 이 5군데를 이강인 선수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를 갖다 놔도 이강인 선수는 자기 할 몫을 할 거예요. 자기 할 몫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조금 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으로서 호흡도 조금 더 맞춰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강인 선수를 알아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를 알아야 되고, 이강인 선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선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뭘 잘하는 건지, 이강인 선수가 어느 포메이션에서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이 5
개 포메이션 중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일단 우루과이전은 여기에 섰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섰지만 이날은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로웠지. 왜? 황의조, 손흥민, 이재성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소볼라치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외로웠단 말이에요. 본인이 1대1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1대1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나마 콜롬비아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치고 들어가다가 손흥민 선수하고 완투 받아서 들어가서 크로스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더 빛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왼쪽에서는 나중에 이기재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면서 이쪽은 조금 돌았는데 이쪽은 이강인 선수의 개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김태환 선수 뒤에서 받치는 그렇죠. 역할을. 예, 예. 왜냐면 김태환 선수는 이기재 선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백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고. 근데 여기에 그렇게 되면 투볼란치를 있을 이유가 없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아싸리 이강인 선수 쪽으로 와서 이강인 선수하고 조합 플레이, 부분 플레이를 아예 이강인 선수하고 둘이 만들어버렸으면 오히려 나을 텐데, 손흥민 선수도 그냥 프리롤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만 계속 좀 멈춰있는. 후반전 같은 경우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많이 보이질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아싸리 이럴 때 자리 조정을 좀 해줘서, 흥민아, 이 강인이하고 협력 플레이, 조합 플레이를 좀 해. 이쪽 위치, 하프 스페이스 위치에서.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도 되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도 되고, 포지션 체인지. 네,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아마 양쪽으로, 이쪽은 이기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양쪽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쪽만 조금 그랬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좀 이강인 선수가 좋긴 했는데 반쪽밖에 못 쓴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이런 이유에서였겠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전반에 워낙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체력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네. 왜냐면 솔로 플레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때 못 바꿔준 것도 저희가 후반에 힘을 못 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 보시기에는 이강인 선수는 어느 위치가 보시기에는 제일 최적의 위치라고 보세요? 어려워 이거. 이거는 어느 포메이션을 딱 정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상대가 4-4-1을 쓰는데 투미들이 조금 수비력이 좀 약한 팀이라든지 손흥민을 좀 활용할 수 있어. 네. 그러면은 이쪽에 손흥민 선수를 프리롤로 넣는 게 맞고, 그랬을 때는 이강인 선수를 뭐 후반에 넣어도 되고 사이드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전술적으로 우리 하프 스페이스를 조금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 위치도 더 좋거든. 이 위치도 괜찮거든. 네. 이 위치와 이 위치가 괜찮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치에서의 이강인은 내가 솔로를 들어가서 무리하게 드리블하고 파워를 얻어내고 여기에서는 극단적인 좋은 패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할 수 있는 거는 오픈 패스나 아니면 연결해 주는 거, 아니면 드리블해서 파울 얻어내고, 아니면 크로스 해 주는 거, 이거밖에 없단 그것만 말이야.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 하프 스페이스가 왜 각광을 받냐고 하면, 여기에서 볼을 잡으면 득점과 가까운 패스를 할 수 있고, 득점과 가까운 모든 어시스트를 할 수 있고, 네. 여기서도 득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프 스페이스가 각광을 받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놀게 하면은 오히려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킬패스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킬패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킬패스, 오픈하는 킬패스. 여기서는 이게 다 나와.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고. 시야도 그렇고. 여기서는 그냥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날 많이 보여줬지만 네.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찔러주고 반대 오픈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골도 넣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좁힌 형태에 대한 전술일 때 부분적으로 여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를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강인 활용법, 손흥민 활용법.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손흥민 활용법은 이번에 프릴로 통해서 뭐 만들어졌다, 뭐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만 네. 이제 2경기 했어요. 이제 두 그렇죠. 경기. 네. 2경기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4년 후예요. 4년 후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더 커줘야 되고, 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전술적으로도 조금 더 녹아들어야 되고, 서로가 모든 게 다 발전이 돼야 4년 후에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한두 경기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도 이렇게 이강인 활용법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해서 축구를 보시면 오히려 더 재미가 또 2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다른 뭐 매체나 저희도 그렇지만 이강인 선수 하면 우리 가운데 설레, 측면 설레지 요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 설레라고 그렇죠. 구체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실제로 이 설명을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들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훨씬 더 클린스만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방식에 따라서 네. 오늘은 이강인을 사이드로 놔야겠다. 아니면 오늘은 하프 스페이스에 놔야겠다. 아니면 오늘은 이강인을 프리로 놓는 게 낫겠다. 그러면 손흥민은 사실 원톱도 가도 돼. 그렇죠. 맞아요. 사실 손흥민 원톱도 가도 돼. 그러면 이강인과 손흥민을 같이 맞을 수 있고 그날 콜롬비아 같은 경우 로드리게스를 그렇죠. 네. 제로톱으로 네. 썼잖아요. 네. 그 결국엔 어떻게 돼? 들어가서 컵백 들어가는 거 골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충분히 어떻게 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클린스만호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조금 만들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축구가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과 클린스만호에서 만드는 이 특징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입힌다면은 네. 아마 진짜 좋은 한국 축구가 될 것 같아요. 벤투 축구의 업그레이드가 예, 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네. 자, 제가 2년 전 간단한 클린스만호의 공격 전술 그리고 수비적인 형태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좀 지켜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감독이 오고 좀 궁금해하는 게 이 세트피스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국제 무대에서 언더독이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에서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약속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느냐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감독님도 바뀌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좀 많았어요. 네. 세트피스 실점이 많았고 이거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하고자 하는 세트피스 방법론이 이제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존으로 샀나요? 아니면 왼쪽으로 샀나요? 존으로 샀죠. 이 세미존이라고 보면 되는데 존에 4명, 5명 정도가 이제 포진을 하고 나머지는 맨투맨을 좀 해주는 형태, 좀 괴롭히는 형태 네. 이런 데로 이제 세미존으로 갔는데 그거는 벤투하고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도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바꾸기에는 네.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렇죠. 그대로 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세트피스의 이제 실점적인 부분은 이제 고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조금 다른 게 지금 마이클 킴 김영민 네, 네. 코치님이 이제 계시는데 김영민 코치가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 벤투호 있을 때보다는 벤투호는 4단으로 왔기 때문에 각자 역할들이 맡은 역할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영민 코치가 사실 크게 할 게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김영민 코치가 굉장히 할 게 많아졌더라고요. 벤치에서도 보면 통역이 있지만 이제 클린스만하고 대화가 되니까 맞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원하는 것들을 선수한테 주문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그 테크니컬 피치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바꾸시더라고. 또 훈련할 때 조깅할 때도 항상 같이 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뭔가 그 역할이 되게 좀 많아졌다. 역할이 되게 많아졌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콜롬비아전 때도 아시겠지만 교체 타이밍이 코너킥일 때 교체를 했어요. 예.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상대 코너킥이 났는데 우리가 코너킥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나상호하고 오영규하고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좀 어수선했었겠네요. 그렇죠. 어수선한데 이게 우리끼리 이제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교체는 사실 쉽지 않은 교체예요. 왜냐면 세트피스는 다 각자의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가 정해진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교체하는 게 네, 일단은 그거 하고 교체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서 그 나머지 세컨 코치나 서드 코치가 이거 보셨죠? 화면에 보면 이게 교체할 때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뭐냐면 야 지금 만약에 이재성 선수가 나가면 네가 이재성 위치에 가고 아니면 이재성 선수 위치에 다른 사람이 놓고 네가 이 자리를 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 포인트는 누가 쓰고 그리고 키 큰 순서대로 쓰느냐 아니면 상대 키 구질에 따라서 또 퐁당퐁당으로 쓰느냐 아니면 세미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쓰는 사람 그리고 맨투맨 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맨투맨 해주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바디 체킹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세미존 쓰는 사람은 존 쓰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골 넣는 사람을 바디 체킹 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역할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마이클 킴 김영민 코치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 왜냐면 막상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외국인 코치가 할 수 없어. 네. 이거는 국내 코치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 코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왜? 김영민 코치가 이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세세한 부분, 경기 중에 일어나는 부분들, 그거를 외국인 코치가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으면 어떡할 거야. 한국인 코치가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갈 수 있는 한국인 코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김태우 코치가 그걸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차두리 코치가 벤치에 앉지 않기 때문에 네. 일리가 있는 또 향후에 이제 클린스만호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코치님 혹시 어필하신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시험을. 아예 아닙니다. 정말로 저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 축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 저거는 좀 뭔가 누가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네, 벤치를.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저희는 안 보이죠. 골 세라모니 정당할 때나 보시면. 네? 교체 왜 이렇게 늦게 맨날 이렇게 비판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 그 사단에서 이제 코치들이 이제 외국 상주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는 어떤 변수가 될지는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벤투 감독이 어찌됐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확실한 감독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에 상주하면서 계속 코치들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또 칭찬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훈련의 트렌드, 훈련 세션이 굉장히 좋다. 네.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다. 선수들이 굉장히 그걸 그렇죠. 만족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 훈련으로 들어왔을 때는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뛰었고 체력은 어느 정도 상태였고 어떻게 왔기 때문에 이런 훈련으로 가자. 또 이렇게 했다가도 또 바뀌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주하면서 계속 바꿔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델이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클린스만호 사단에서는 그런 역할을 이제는 김용민 코치나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화상 통화 화상 뭐 미팅도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최대 변수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클린스만 감독 들어올 때 사실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전술이 없다, 뭐 필름람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두 경기를 치르고 나서 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감독님 보시기에는 뭐 첫 두 경기 좀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클린스 감독의 그런 스타일 그리고 추구하는 역할들 그리고 선수들이 무엇보다도 좀 즐겁게 좀 어우러져서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어쨌든 축구는 결과지만 이제 평가전은 많이 남았고 주어진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끼리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클린스만호가 벤투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충분히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두 경기였습니다. 여기가 사실 되게 이런 거에 고프죠. 사실 팬들도 되게 고파해요. 맞아요. 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제 이 경기들을 해석을 해주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 추상적으로 뭐 능동적으로 우리 후방 빌드업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어떤 형태 이거를 우리끼리는 이제 뭉뚱그려서 쓰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축구인들 중에서도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축구인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걸 또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든 거니까. 네, 지금 놀고 계십니다. 기자 여러분들 메모 잘합니다. 보시고 언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예상 댓글 있어요. 정경호 폼 미쳤다. 아유, 아닙니다. 찢었다. 네.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직언을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클린스만호 첫 두 경기 정경호 감독 모시고 분석해봤습니다. 네. 뭐 다음번에 한번 또 A매치 그때 혹시 또 팀 들어가시면 또 힘들지만 안 들어가시면 계속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좋은 거 남겨주셔야지 또 나옵니다 다음에. 네. 지금까지 빨간차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